친정 대문을 넘기 전까진 절대 풀지 마라. 알겠느냐? 20년 만에 친정을 간다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건넨 건 찰떡 보따리 하나였죠. 축하도 격려도 아닌 삼끈으로 칭칭 동여맨 투박한 보따리였어요. 20년을 짐승처럼 부리고 내쫓으며 준 마지막 선물이 고작 상한 찰떡이라니 며느리 지연은 기가 찼답니다. 하지만 친정집에 도착해 보따리를 연 순간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어요. 그 딱딱한 찰떡 아래 시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온 20년의 피눈물 나는 비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 보따리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두 사람이 기구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꽃가마를 타고 시댁에 들어오던 날 그것은 축복 어린 혼례가 아니라 몰락한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한 여자의 일생을 제물로 바친 처절한 거래였어요. 당시 관비로 끌려가 평생을 관청의 노비로 썩어야 했던 지연을 구하기 위해 시아버지 박 영감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금쪽 같은 전답의 절반을 헐값에 넘겼죠. 이 돈이면 저 아이의 목숨줄은 건질 수 있겠느냐? 박 영감은 빚쟁이들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채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치렀답니다. 그렇게 지연은 꽃가마에 실려 죽음보다 싫었던 시댁의 문턱을 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박 영감이 보여준 행동은 은인이라기엔 너무도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에 가까웠죠. 박 영감은 지연이 입고 온 눈부신 비단 저고리를 보자마자 거칠게 낚아채더니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주저없이 던져버렸어요. 양반집 딸이라는 허울은 이 불길 속에 다 태워버려라. 이제 너는 이 집의 비루한 일꾼일 뿐이니 이 무명옷이나 입고 죽어라 일하거라. 지연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이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을 보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지만 박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믿었던 시아버지는 문턱을 넘는 순간 차갑고 서슬 퍼런 주인으로 돌변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박 영감은 뜨거운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다 남은 비단 조각을 맨손으로 끄집어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양반의 옷을 걸치고 있으면 추세꾼들이 너를 귀신같이 찾아낼 것이니 내 손이 다 타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옷을 없애야만 했단다. 박 영감은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 검게 그을린 조각을 소중히 쥐어짜며 혼자 숨죽여 울었죠. 그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악기의 모습으로 꾸미고 지연의 증오를 기꺼이 받아내어 세상의 눈을 속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마을의 노비 추세꾼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들릴 때마다 박 영감은 지연에게 오물을 묻힌 넝마를 입히고 캄캄한 헛간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답니다. 이년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내년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 그땐 정녕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추세꾼들의 위협적인 고함이 헛간 문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지연은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박 영감을 향한 적개심을 키워갔어요. 박 영감은 추세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마당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그들의 가혹한 신문을 견뎌냈죠. 우리 집엔 그저 천한 일꾼뿐이니 저기 헛간에 있는 더러운 계집은 보지도 마십시오. 나란 일하시는 분들이 저런 오물에 몸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박 영감은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그들의 거친 손에 쥐어 넣으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묵묵히 삼켜냈답니다.
마을은 언제나 사람보다 말이 먼저 도는 곳이었어요. 추세꾼들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수군대고 있었죠. 저 집 며느리 눈빛이 다르다더라. 양반 피가 섞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박 영감은 그 말들이 칼이 되어 돌아올 날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숨기는 것보다 며느리를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불쌍한 여인보다 천대받는 여인을 더 빨리 잊는 법이었으니까요. 지연의 친정 아버지가 옥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에도 박 영감은 며느리에게 곡소리를 시키며 가혹하게 호통을 쳤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배를 채워야 할 것 아니냐. 어서 맷돌이나 돌려라, 지연아. 우름 섞인 가루는 맛이 써서 못 먹는단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등지고 돌아서서 마당한 구석에서 맷돌 소리에 맞춰 자신의 가슴을 멍이 들도록 때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죠. 지연은 그날 밤 쌀 2가마니를 주며 밤새 찰떡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떡매를 내리칠 때마다 지연의 원망은 더 깊어졌고 시아버지의 모진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한 악마로 각인되었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의 무덤에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찌 이 밤에 떡을 치라 하십니까? 지연의 호소에도 박 영감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비호는 배불러야 저승길도 편하게 가시는 법이다. 어서 떡이나 쳐라. 하지만 사실 박 영감은 지연이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아버지를 위해 밤새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지연이 추세꾼들에게 효녀로 알려지면 친정의 빚을 더 물어야 할까봐 일부러 불효녀로 만들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거예요. 박 영감은 지연을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닌 소가 머무는 외양간 옆 헛간으로 몰아넣었어요. 내년은 사람도 아니니 짐승이 사는 곳이 제격이지. 헛간은 습기가 차고 쥐들이 기어다니는 곳이었죠. 지연은 자신을 짐승처럼 부리는 시아버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이 지연을 헛간에 가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안방은 대문에서 가장 가까워 추세꾼들이 급습했을 때 지연을 먼저 발견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요. 헛간은 집 뒤편 깊숙한 곳에 있어 추세꾼들이 들이닥쳐도 지연을 숨길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박 영감은 밤마다 헛간 문 앞을 지키며 빗자루질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어 며느리에게 내가 깨어있으니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빗자루 소리를 자신을 감시하는 악마의 소리라 여겨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죠. 그 빗자루 소리는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을 덮어주려는 박 영감의 간절한 기도이자 어둠을 밀어내려는 처절한 자장가였음을 지연은 20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답니다. 지연의 남편 박 영감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각혈하며 쓰러지면서도 지연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부인, 아버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남편은 마지막 숨결을 쥐어짜 편지를 써서 지연에게 남기려 했어요. 하지만 박 영감은 그 편지를 가로채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아궁이에 던져버렸답니다. 이런 편지는 지연에게 독이 될 뿐이다. 지연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조차 빼앗는 시아버지를 보며 천륜조차 모르는 괴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에는 지연의 친정빚에 대한 남편의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었죠. 박 영감은 지연에게 빚의 무게를 지우지 않으려 아들의 마지막 문장까지 문장으로 쓰는 악역을 자처했던 거예요. 박 영감은 아들의 제사날에도 지연에게 쌀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묽은 죽만을 내밀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답니다.
죽은 놈 제사가 무엇이 중요하냐? 산년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우니 가서 밭이나 매거라. 지연은 남편의 제사상조차 차리지 못하게 하는 박영감의 비정함에 마당에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죠. 하지만 박영감은 며느리가 나간 뒤 부엌에서 홀로 남편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이렇게 빌었답니다. 아들아, 지연이가 나를 미워해야 살 수 있으니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남편의 장례식 날 소복을 입은 지연에게 박영감은 차가운 소금 한 바가지를 얼굴에 뿌렸어요. 재수 없는 년, 당장 산으로 나무나 해오지 못할까? 소금이 눈물 섞인 지연의 얼굴을 태우듯 따가웠고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이를 갈았답니다. 서방님, 어찌 저런 분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사옵니다. 하지만 박영감이 지연을 장례식에서 내몬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상주가 되면 친정빚에 연대보증을 떠안게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박영감은 며느리를 법적 상속자 명단에서 지워 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거예요. 박영감은 아들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고기를 올리는 순간에도 지연을 향한 걱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진심을 공중으로 흩뿌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품고 있던 유일한 친정의 흔적, 아버지가 남긴 옥비녀를 박영감이 거칠게 빼앗아갔어요. 귀신 잡산이 하나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게냐?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봐야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지연은 부모의 영혼이 깃든 유품마저 돈 앞에 팔아치우는 시아버지를 향해 천벌을 받을 뿐이라 저주하며 가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비녀도 빼앗기고 남편도 잃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박영감은 그 비녀를 들고 전당포 주인을 찾아가 지연의 친정 집터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폐옥과 자존심을 한꺼번에 저당 잡혔답니다. 폐옥은 조선시대 남성들의 허리띠에 차는 끈에 달린 옥장식을 말합니다. 전당포 주인이 비녀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모욕을 줄 때도 박영감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집 문서를 되찾기 위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박영감은 전당포에서 받아온 빛바랜 집 문서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지연이 장차 돌아갈 곳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젖은 눈을 훔쳤답니다. 이 문서를 절대 지연이가 보게 해서는 안 되네. 그 아이가 내가 자신을 아낀다는 걸 아는 순간 나를 떠날 칼날이 사라질까 두렵구려.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였어요. 박영감의 방에서는 매일 밤 은밀하게 고기 굽는 비릿한 냄새가 났죠. 지연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고기라면 분명 기름 냄새가 먼저 올라와야 했는데 그 방에서는 쓴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속이 메스꺼울 만큼 떫고 피 냄새와 닮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어요. 악마에게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지연에게는 물만 가득한 묽은 죽 한 그릇만을 내주던 시아버지가 자신만 홀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한 지연은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자신에게는 맹물뿐인 죽을 주면서 뒤에서는 홀로 고기를 구워 기력을 보충하고 계시다니. 지연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아버지의 탐욕을 꾸짖고 싶었으나 매질의 기억이 발목을 잡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사실 박영감은 굶주림의 기력이 쇠의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지연을 살리기 위해 방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 살점을 베어내어 약초와 함께 다리고 있었어요. 박영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한 채 오직 며느리의 빈속을 채울 마지막 생명줄을 끓여내고 있었죠. 노인의 야윈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며느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육신을 깎아 사발을 채워나갔답니다.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박영감은 산에서 구해온 독한 향의 산약초를 화로에 가득 피워 지연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했어요. 이건 지독하게 쓴 약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지연아. 내년이 죽으면 이 집일은 누가 다 하겠느냐? 우름 섞인 가루는 맛이 써서 못 먹는단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고 그 밑바닥에는 시아버지의 피와 살이 정성껏 다져져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대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사내들의 짐승 같은 고함에 장독대의 서리가 하얗게 내렸어요. 지연의 친정 아버지가 남긴 빚을 받으러 온 고리대금 업자들이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들이닥치자 수척한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죠. 사내들이 거친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찰나 박영감은 벽에 세워둔 몽둥이를 낚아채더니 오히려 자신의 며느리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집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지연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목숨값이나 벌지 못할까? 박영감의 호통은 사내들의 손길을 가로막는 절박한 절규였으나 매질을 당하는 지연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시아버지의 잔혹함만이 가득했답니다. 소복 입은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감싸쥐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려먹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 믿으며 증오를 뼈에 새겼죠. 하지만 문 밖에 시아버지는 부러진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사내들을 향해 서슬 퍼런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요. 박영감은 사내들을 마당 끝으로 불러내더니 품 깊숙이 숨겨두었던 피와 땀이 절여진 엽전 꾸러미를 내놓으며 그들의 거친 입을 막았답니다. 며느리 몰래 장터에서 온갖 모욕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은 지연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려 시아버지가 자신을 깎아 만든 방패였던 거예요. 사실 박영감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 맹수에게 습격당해 눈을 크게 다쳐 거의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눈치채면 약한 시아버지로 비춰져 추세꾼들이 더욱 거세게 압박할까봐 박영감은 며느리 앞에서 더욱 엄하게 호통을 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척했답니다. 지연아, 밥고랑 하나 제대로 못 메고 어디서 꾀병이냐? 당장 일어나서 일하지 못할까? 시아버지의 모진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의 지연은 시아버지의 장수가 곧 자신의 재앙이라 여기며 이불깃을 물어뜯었어요. 박영감은 지연의 방문 앞에서 자신의 마른 입술을 깨물며 차마 전하지 못할 고백을 가슴속에 묻고 또 묻었죠. 조금만 더 버텨라, 지연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날이 멀지 않았단다. 박영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연의 실루엣을 어렴풋한 빛의 덩어리로 느끼며 속으로만 예쁘다, 우리 지연이라고 나지막이 의조렸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자신을 향해 짓는 그 기이한 미소를 보고는 소름이 돋는다며 더욱 매정하게 등을 돌려 밭으로 향했어요. 박영감의 손끝은 바늘 구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눈가는 짓물러 고름까지 흘렀으나 며느리를 향한 모진 호통은 멈추지 않았죠. 지연은 시아버지가 길을 헛디디거나 그릇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해 바친 눈의 대가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박영감은 어느 날 새벽 지연을 불러 투박하게 묶인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툭 던졌어요.
이제 내 몸값은 다 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보따리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찰떡이 가득 들어있는 듯 묵직했어요. 지연은 20년을 종처럼 부리고 내쫓으며 준 마지막 선물이 고작 상한 찰떡이라니 기가 찼답니다. 아버님, 정녕 저를 이리도 미워하시면서 왜 이 보따리를 들려보내셨습니까? 고향에 가서도 당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저주입니까? 지연의 떨리는 음성이 공중에서 힘없이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 소리와 박 영감의 깊은 침묵뿐이었답니다. 박 영감은 마루 기둥을 꽉 움켜쥐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감추려 넓은 소매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기둥을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준 탓에 박 영감의 가너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채 짐을 챙겨 일어섰죠.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이 보따리를 절대 풀지 마라. 알겠느냐? 박 영감의 마지막 경고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연이 보따리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박 영감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며 하마터면 마당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마다 시아버지는 가슴을 쥐어짜며 헛구역질 같은 신음을 내뱉었죠. 닫히는 대문 소리가 영원한 작별의 예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지자 박 영감의 눈에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팬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잘 가거라, 지연아. 다시는 이 모진 곳을 돌아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내 숨을 쉬며 살거라. 들리지 않는 혼잣말이 박 영감의 입술 끝에서 가늘게 파르르 떨리다 사라졌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지연은 등 뒤에서 들리는 대문 닫히는 소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멈춰서 있었어요. 정녕 이것이 끝이란 말입니까? 20년 세월의 보상이 이 찰떡 보따리 하나란 말입니까? 지연은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호흡을 내뱉으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친정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죠. 길가의 핀 들꽃들조차 여인의 수척해진 뒷모습을 배웅하듯 쓸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보따리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는 분노와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어요. 지연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고 말았죠. 그 인간은 왜 끝내 날 죽이지 않았을까? 차라리 죽였다면 이 모든 증오가 이렇게 무겁게 따라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등에 맨 보따리의 무게는 지난 20년의 고통처럼 무거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연은 시아버지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 문을 나가는 날 아버님의 무덤에 침을 뱉고 다시는 이쪽을 향해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과 다른 한 여자의 지독한 원망으로 켜켜이 쌓여 차가운 보따리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2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지나 다시 발을 디딘 고향 마을의 흙내음은 지연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도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선 소복 입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잡초만 무성할 것이라 믿었던 폐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한 모습이었죠. 지연은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 대신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깨끗한 길목을 보며 환상이라도 보는 듯 멍하니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여 요동쳤고 그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자국씩 내디며 옛집의 대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단정했던 친정집 대문은 오히려 윤인하게 닫혀 있었고 그 매끄러운 나무 결은 지연의 수척한 얼굴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정녕 살아 돌아오신 것입니까? 어찌 이 집이 제가 떠나던 날보다 더 정갈하고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단 말입니까? 가련한 여인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당 한복판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어요. 마을 이장은 지연을 발견하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나와 그녀의 시아버지 박 영감이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편을 보내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노인은 박 영감이 보내온 서신과 빚을 갚아나간 기록이 낱낱이 적힌 장부를 지연의 앞에 내밀며 그 모진 양반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자네 시아버지가 매달 산짐승을 잡아 판 돈으로 이 집을 되찾고 자네 이름으로 땅을 사두셨다네.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둥 하나, 기와 한 장도 어긋나지 않게 하라며 머리를 조아리곤 했지. 수척한 며느리는 이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으나 장부 속에 선명하게 찍힌 박 영감의 도장 자국들은 거짓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진 양반이 자네를 이토록 아끼더니 어찌 이제야 왔나? 자네가 서러워하던 그 매질 소리가 실은 이 집 기둥을 다시 세우는 망치 소리였음을 왜 몰랐는가? 이웃 노파도 곁에 다가와 지연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박 영감이 난 모르게 며느리 아버지의 제사날마다 제사상을 차리게 했다는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양반은 여기서 밤새곡을 하며 대신 사죄를 빌었어. 며느리 앞에서는 독한 놈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만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네. 지연은 자신이 시아버지를 저주하며 밤새도록 원망의 칼을 갈던 그 순간에도 박 영감은 이 먼 고향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대문 옆 기둥에 선명하게 걸린 지연의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새 문패는 박 영감이 20년 동안 바친 세월과 희생이 응축된 가장 눈부신 장표와도 같았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굳어버린 찰떡 아래에 면천 문서노비 해방 문서와 친정 집 문서, 가리고 가토록 원망하며 빼앗겼던 옥비녀가 나왔어요. 이것이 정녕 제 이름입니까? 아버님께서 20년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이 낡은 몸뚱이 하나 놓을 자리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자존심이었습니까? 소복 입은 여인은 문서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이름을 만지며 차가운 종이에서 배어나오는 시아버지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자신이 시아버지를 향해 독서를 내뱉고 침을 뱉던 그 참담한 순간에도 박 영감은 묵묵히 이 집의 석가래를 닦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죠.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저를 부려먹으려 살려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살점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할 때도 저는 아버님을 괴물이라 불렀사옵니다. 보따리 속 찰떡에는 박 영감이 지연 몰래 밤마다 자신의 살점을 베어 넣어 다져 만든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흉년의 고기 냄새는 박 영감이 자신을 깎아 며느리를 살리던 비명이었던 거죠. 지연은 차가운 찰떡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그것이 시아버지의 부서진 심장이라도 되는 양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답니다. 치아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지연은 곰팡이 핀 찰떡을 눈물과 함께 씹어 삼키며 아버지의 희생을 자신의 몸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듯 처절한 오열을 쏟아냈어요. 찰떡의 거친 식감은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홀로 견뎌온 모진 세월의 질감과 닮아 있어 지연의 목구멍을 칼날처럼 아프게 긁어내렸답니다. 아버님, 이 맛대가리 없는 찰떡이 정녕 아버님의 눈물이었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아끼라 부르며 저주할 때 아버님은
제 집에서 석가래를 닦고 계셨단 말입니까? 지연은 보따리를 다시 끌어안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짐승처럼 부렸던 건 추세꾼들에게 지연을 가치 없는 노비로 보이게 하여 지켜내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죠. 아버님,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를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십시오. 지연의 절박한 외침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시댁이 있는 마을로 향했으나 밤하늘에 뜬 금빛 달은 비극적인 진실을 예고하듯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어요. 산길을 내달리는 지연의 발바닥이 돌부리에 차여 피가 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녀는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답니다. 20년 동안 호통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이토록 적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복 입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옥죄어 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영감은 지연이 올 때 입히려고 밤새 손끝의 감각으로만 기워두었던 비단 저고리를 무릎에 얹은 채 앉아서 숨을 거두어 있었어요. 등잔불이 다 타버린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수의를 입은 듯 정갈하게 누운 그의 모습은 20년 세월 중 가장 평온해 보였죠. 지연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증오했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잃은 듯한 극심한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답니다. 굳어버린 시아버지의 오른손 검지에는 지연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을 증명하듯 마지막 바늘한 쌈이 꼭 쥐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수만 번의 바늘 구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시아버지의 거칠고 딱딱한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뜨거운 체온으로라도 그 굳은 손가락을 녹여주고 싶어 가슴에 끌어안으며 비로소 아버지라는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시아버지의 손마디는 며느리의 통곡에도 응답이 없었으나 굽은 손끝은 여전히 며느리가 입을 비단옷을 놓지 않으려는 듯 굳건하게 저고리 깃을 붙들고 있었어요. 박서방은 오열하는 지연에게 다가와 시아버지는 아씨가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끝까지 확인하고서야 이제 내 소임을 다했다며 숨을 거두셨다는 처절한 진실을 전했죠. 박 영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연이 뒤를 돌아볼까봐 숨을 참으셨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 곁으로 떠나셨다는 증언은 지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답니다. 세월의 강물은 무심히도 흘러 지연의 머리칼 위에도 시아버지 박 영감을 꼭 닮은 하얀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어요. 한때 수척했던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세월이 깎아낸 그녀의 깊은 주름은 더는 원망의 자국이 아닌 인자한 지혜의 결이 되었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가 남긴 그 녹슨 바늘을 낡은 나무 상자에서 소중히 꺼내어 마을 가난한 이웃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우며 아버지가 몸소 실천하셨던 그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전했어요. 매년 가을바람이 산마루를 넘어 서늘하게 불어오면 지연은 20년 전 그 딱딱했던 원망의 찰떡 대신 가장 부드러운 햇살을 품은 하얀 찹쌀가루로 정성스럽게 찰떡을 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떡을 빚는 여인의 손길은 마치 시아버지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고 온 집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가 아닌 구수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올려 퍼졌답니다. 시아버지의 묘소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찰떡 한 접시는 이제 지연에게 원망의 기억이 아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양식이 되었어요. 지연은 보따리를 가슴에 묻고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죠.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호통은 실은 세상에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투박한 방패였던 셈이에요. 보따리 속 딱딱한 찰떡에 담긴 그 뜨거운 사랑이 차가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